서울 강남 어느 건설사 지하주차장. 78세 회장의 벤츠 문짝에 정체불명의 낙서가 그려졌습니다. 범인은 폐지 줍는 할머니와 7살 꼬마. 하지만 이 낙서는 70년을 기다린 메시지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강철민 회장은 올해로 78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철민건설 본사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언제나 그를 만족시켰죠. 6.25 전쟁 때 북에서 홀로 내려와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읽어낸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실 협력업체는 단칼에 잘라내는 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회의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박 팀장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박 팀장이 벤츠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칠이 된 문짝에 뭔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선들이 구불구불 그어져 있었어요. 회장은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날카로운 목 같은 걸로 긁어서 만든 흔적이었죠. 이게 대체 뭔가? 누가 감히?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50년 사업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제 저녁 9시쯤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분이 꼬마애를 데리고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애가 손에 못을 들고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회장은 당장 경비실로 올라갔습니다. CCTV 화면을 돌려보니 정말 그랬어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폐지 수레를 끌고 주차장에 들어왔고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차 앞에서 멈춰서더니 아이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아이는 그걸 들고 차 문짝에 선을 긋기 시작했죠. 한 획, 두 획, 매우 신중하게 무언가를 그려나갔습니다. 저 할멈을 당장 찾아내게. 경찰에 신고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비팀장이 부랴부랴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문짝의 낙서를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그냥 제멋대로 긁어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규칙이 있어 보였습니다. 선들이 교차하고 작은 원들이 있고 구불구불한 곡선도 있었어요. 이게 뭐지? 회장은 손가락으로 그 선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죠.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경비팀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그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3km 떨어진 달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확인 안 됐고요. 그 꼬마 애가 손주인 것 같습니다. 주소를 내게 주게. 회장님이 직접 가시게요? 내 차에 낙서한 사람이네. 당연히 내가 직접 가야지. 회장은 그날 오후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그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경비팀장이 알려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패도 없는 낡은 집이었죠. 회장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매, 누가 왔어? 문이 삐걱 열리고 그 꼬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회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 이 집 손주냐?
네. 할머니 계시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누구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회장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허리 굽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깨끗이 씻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누구시오? 할머니, 며칠 전에 우리 손주가 주차장에서 그 일 말이오. 회장이 말하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 잘 됐네요. 제대로 그렸나 모르겠어요. 민수야, 내가 잘 그렸지? 꼬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게 얼마짜린 차인 줄 아시오? 그 문짝 하나 가려면. 돈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것보다 제대로 그렸는지가 중요하지. 그 지도가. 지도?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지도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밤마다 연습했거든요. 내가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다 수십 번 그렸어요. 큰 길이 어디 있고, 우물이 어디 있고, 느티나무가 어디 있고.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게 어디 지도요? 할머니가 회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함경북도 청살리. 거기 아시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청살리.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었어요. 70년 전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져 홀로 남쪽으로 내려온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 마을을? 나도 거기 살았으니까요.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차 문짝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 구불구불한 선들을 찬찬히 따라가다가 회장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설마. 회장은 사진 속 낙서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가운데 굵은 선은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개울이었어요. 그 옆 작은 원은 우물, 구불구불한 선은 산길이었죠. 그리고 개울 북쪽에 네모난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게 정말 청산리 맞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내가 기억하는 대로 그린 거예요. 70년 전 그 마을 그대로.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그럼 혹시 강씨 성을 가진 집안 아시오? 그 마을에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강철민? 할머니가 회장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빛이 흐려졌어요. 강철민. 누구더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생각이 안 나네. 요즘 머리가 자꾸 하얘져서. 꼬마 민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매 치매 있어요. 병원에서 그랬어요. 회장은 참담한 심정이 됐습니다. 70년 만에 같은 마을 사람을 만났는데 정작 기억을 못하다니요. 그는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왜 이 지도를 그리라고 하신 겁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할머니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구한테? 그게 누구더라? 중요한 사람인데. 그때 회장은 할머니 손목에 낡은 천 조각이 묶여 있는 걸 봤어요. 빨갛게 바랜 천이었는데 뭔가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뭡니까?
할머니가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고. 회장은 그 천 조각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엔 순옥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 순간 회장의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순옥. 자기 동생 이름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성함이 강순옥이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순옥. 70년 전 피난길에 어머니 손을 놓치고 헤어진 바로 그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순옥이를 찾으려고 온 피난민 수용소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목에 걸린 낡은 명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천으로 만들어주신 명찰이었어요. 거기엔 철민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죠. 순옥이 손목의 천 조각과 똑같은 재질, 똑같은 솜씨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하지만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그걸 바라볼 뿐이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목이 메어왔어요. 할머니 나요. 철민이요. 오빠 철민이.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철민이? 우리 오빠? 그래요 나요.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민수가 할머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매, 이 양반이 할매 오빠래요. 오빠, 우리 오빠는 잘생겼는데 이 사람은 늙었잖아. 회장은 참담했습니다. 동생은 자기를 5살 때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자기 젊었을 때 사진을 찾아서 할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나요. 강철민. 할머니가 사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아, 이거. 할머니 손이 사진 쪽으로 떨리며 뻗어나갔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나요, 순호가. 오빠요. 할머니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할매.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흔들더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이 황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순호가 정신 차려.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졌습니다. 회장은 당황해서 민수에게 소리쳤어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민수가 울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장은 쓰러진 할머니를 안고 있었어요. 7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자기 품에 쓰러져 있었죠. 순호가 정신 차려. 오빠가 여기 있어. 내가 왔어.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 손목에 빨간 천 조각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흔적이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아래서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안은 채 밖으로 나갔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오빠요. 친오빠.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렸고 회장과 민수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회장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회장을 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기다린 단어였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나야. 철민이야.
하지만 순옥의 눈빛은 이내 다시 흐려졌어요. 초점을 잃은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다급하게 구급대원에게 물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방금 정신 차렸잖아요. 치매 환자분들이 간혹 이러십니다.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혼미해지는 거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옥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고 회장과 민수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오빠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일단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셨는데요. 중증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십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얼마나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는지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 또 의식을 잃을지 모르고요. 제가 모든 치료비를 대겠습니다. 특실로 옮겨주십시오. 회장은 즉시 비서실에 연락했어요. 1시간 만에 순옥은 최고급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니? 네. 엄마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매가 저 키웠어요. 그래. 할머니가 폐지 주우면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목이 메었습니다. 자기는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동생은 폐지를 주워 손주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할머니가 왜 그 지도를 그리라고 했는지 아니? 민수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할매가 이거 보고 그리라고 했어요. 회장이 공책을 펼쳐봤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였어요. 청산리 마을의 상세한 지도가 글로 써 있었죠. 큰 길에서 좌회전하면 개울이 나온다. 개울을 따라 100보쯤 가면 우물이 있다. 우물 건너편 두 번째 집이 우리 집이었다. 집 뒤로 산길이 있고 그 길로 50보쯤 올라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철민 오빠, 만약 내가 오빠를 찾는다면 이 지도가 필요할 거예요. 오빠는 집에 대한 기억이 없을지 모르니까. 나는 매일 밤 그 마을을 떠올려요. 오빠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함께 물길었던 그 우물을, 함께 올랐던 그 산길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70년 동안 매일 밤 고향 마을을 떠올리며 오빠를 기다렸던 거예요. 민수야,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걸 쓰셨니? 작년부터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깜빡깜빡하니까 잊어버릴까봐 쓴 거래요. 회장은 공책을 더 넘겨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오늘 철민건설 회장 강철민 씨 기사를 봤다. 사진 속 그 사람, 우리 오빠 같다. 목에 뭔가 걸고 있는 게 보인다. 혹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명찰 아닐까?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큰 회사 회장님을 어떻게 만나나? 생각했다. 회장님 차를 찾아가서 지도를 그리자. 그럼 오빠가 알아볼 거다. 회장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신문에서 자기를 알아본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차에 지도를 그린 거였죠. 자기를 찾기 위해서. 민수야, 할머니가 내 목에 걸린 명찰을 어떻게 봤을까? 신문 사진이요. 할매가 신문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돋보기로 확대해서 봤어요. 회장은 자기 핸드폰을 꺼내 작년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자기가 시상식에서 목에 명찰을 걸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을 확대하니
흐릿하게 철민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순옥이 신음했어요. 회장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순옥아, 정신 차렸니? 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회장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왔구나. 그래, 왔어. 이제 걱정 마. 내가 다 돌봐줄게. 순옥이 회장의 손을 꼭 쥐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못 알아봐서. 아니야. 내가 나를 찾아냈잖아. 지도 그려서.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도. 우리 집 찾을 수 있게. 오빠 기억 못할까봐. 나 기억해. 다 기억해. 하지만 순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회장이 다급하게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순옥아, 견뎌. 의사 선생님 오신다. 순옥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오빠, 느티나무. 기억나? 기억나? 우리 집 뒤에 있던 큰 느티나무. 거기서 약속했잖아. 헤어져도 다시 만나자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난 거야. 순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회장이 다급하게 순옥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옥아, 순옥아.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회장과 민수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회장은 복도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30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언제 깨어날지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은 특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있었어요. 회장은 동생 손을 잡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은 사흘 밤낮을 병실을 지켰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동생이 깨어나기를 기도했어요. 민수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죠. 회장은 그동안 민수 학교도 알아보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회장은 자기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벤츠 문짝에 그려진 지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마지막 힘을 다해 자기에게 전한 메시지였죠.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차 문짝을 떼어내서 병실로 가져왔어요. 정비소 직원들이 깜짝 놀랐지만 회장의 명령이라 조심스럽게 문짝을 분리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회장은 문짝을 벽에 세워뒀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걸 왜 여기 가져오셨어요? 민수야, 이건 할머니가 우리한테 남긴 선물이야. 이 지도대로 뭔가를 만들어줄 거야.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사 뒤 공터 있지? 거기에 청산리 마을을 재현해줘. 예, 청산리 마을이요? 이 지도대로 정확하게. 개울, 우물, 집, 느티나무까지 전부 다. 한 달 안에 완성해. 비서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건축가, 조경 전문가, 역사학자까지 동원했죠. 그들은 순옥의 공책과 차 문짝의 지도를 바탕으로 설계를 시작했어요. 회장은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개울을 만들 때는 직접 돌을 날랐어요. 우물을 팔 때는 삽을 들었죠. 78살 노인이 땀 흘리며 일하는 걸 보고 직원들도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이건 내 동생한테 보답하는 일이야. 3주가 지나자 마을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개울이 졸졸 흐르고 우물이 만들어졌어요. 옛날 한옥 5채도 지어졌죠. 그리고 마을 뒤편 언덕에는 큰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나이 든 느티나무를 구해서 정성스럽게 옮겨 심은 거예요.
회장은 완성된 마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전 기억 속 그 마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 달째 되던 날 의사가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환자분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잠깐이라도 의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옥이 눈을 뜬 거예요. 회장이 황급히 달려갔어요. 순옥아, 정신 차렸니? 순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순옥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벽에 세워진 차 문짝을 봤습니다. 거기 그려진 지도를 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내가 그린 거 오빠가 가져왔구나. 그래. 이 지도대로 뭔가를 만들었어. 보여줄 수 있을까? 뭘 만들었는데? 회장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회장은 고집을 부렸어요. 제발 1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의사가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회장은 순옥을 휠체어에 태웠어요. 민수도 함께 따라왔죠. 병원에서 회사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회사 뒤 공터에 도착하자 순옥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우리 고향이야. 청살리.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70년 전 그 마을이 그대로 재현돼 있었어요. 회장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큰 길. 내가 지도에 그린 대로야. 개울을 건너자 우물이 나왔어요.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우물을 만졌습니다. 이 우물, 우리가 매일 물 길었던. 그래, 기억나지? 우물 건너편에 한옥이 보였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야.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그 집을 바라봤어요. 회장이 휠체어를 밀어 집 앞까지 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마당이 나왔죠. 순옥아, 뒤로 가볼까? 집 뒤로 돌아가니 산길이 있었어요. 회장이 순옥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죠. 민수가 뒤를 따랐어요. 50보쯤 올라가자 큰 느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순옥이 그 나무를 보며 흐느꼈어요. 오빠, 이 나무 기억나니? 우리가 여기서 약속했잖아. 회장은 나무 아래에 순옥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70년 전에 우리 여기 앉아서 약속했어. 헤어져도 꼭 다시 만나자고.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 다 기억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나무를 바라봤어요. 7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매,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옥이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순옥 자신의 글씨였죠. 이게 뭐니? 할매가 제정신일 때 쓴 거예요. 나중에 오빠 만나면 주라고 했어요. 순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철민 오빠,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가 만난 거겠지. 오빠 미안해. 내가 먼저 손을 놓쳐서. 그날 피난길에서 오빠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오빠, 난 한 번도 오빠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고향 마을을 떠올렸어. 오빠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됐어. 오빠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순옥이 편지를 다 읽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도 순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약속 지켰네.
그래, 지켰어. 순옥이 느티나무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회장은 동생 손을 잡은 채 함께 나무에 기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느티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남매는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살다 보면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일 수도, 이별 때문일 수도, 혹은 오해 때문일 수도 있죠. 강철민 회장은 70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살아왔지만 끝내 동생을 찾아냈습니다. 차 문짝의 낙서도, 폐지 줍는 노파도 모두 강철민 회장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차 문짝에 그려진 지도 같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찾기 위해 남긴 흔적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인연과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난 네 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부는 마지막 돈 그리고 한 채의 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벽을 허문 순간 믿을 수 없는 것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정희는 61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째였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남편 김태수는 98년 금융위기 때부터 정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두 사람은 버텼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3년 전 겨울 남편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남편이었어요. 장난도 치고 웃기도 했죠. 하지만 저녁에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였어요. 형님, 얘기 좀 합시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차를 내왔어요. 이 집 말인데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명의잖아요. 근데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정희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수님은 이제 남남이니까요. 시누이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애들이 있잖아요. 큰애, 둘째, 막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냉정했어요. 애들은 다 컸잖아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한 달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시누이가 선언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큰아들 민수는 32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둘째 민정은 29, 작은 카페에서 일했죠. 막내 민호는 26,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정이 분노했습니다. 민수도 화가 났어요. 법적으로 싸워야죠.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 그리고 더 싸우고 싶지 않아. 정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해 집까지 잃게 됐어요.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죠. 한 달 뒤, 네 식구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 뿐이었죠.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죠. 일단 민수의 친구 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좁은 원룸에 4명이 지냈어요.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올해는 못 있어요. 민수의 친구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이 남긴 돈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일부가 있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죠. 이걸로 집을 구해야 해.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살 집을요. 아이들만은 흩어지게 할 수 없지.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네 식구는 함께 있어야 했어요. 정희는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이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중개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셋집도 월세도 정희의 예산으로는 부족했어요. 4명이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정희가 말했지만 중개인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정희는 지쳤어요. 아이들도 불안해했죠. 엄마, 정 안 되면 우리 각자 살아요. 민정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우리는 가족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틀 뒤 정희는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외곽에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 싼 집 없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싼 집은 다 이유가 있어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내 식구만 살 수 있으면 돼요. 중개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있긴 한데요. 중개인이 망설이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받아봤어요. 낡은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정원은 잡초투성이었어요. 폐가 같았죠. 사람이 안 산 지 20년도 넘었어요.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주인이 돌아가시고 방치됐죠. 집은 크긴 한데 정희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얼마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가격을 말했어요. 정희가 가진 돈으로 충분했죠. 여기라도 내 식구같이 살 수만 있다면.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개인은 정희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도시 외곽이었어요. 차로 1시간쯤 걸렸죠. 여기에요. 중개인이 차를 세웠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려 집을 봤어요. 사진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어요.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중개인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대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죠. 오래 비어 있어서 이래요. 중개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괜찮다고 했어요. 청소하면 되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집 안을 안내했어요. 거실, 부엌, 방 3개, 욕실도 있었습니다. 크기는 충분했어요. 네 식구가 살기에 나쁘지 않았죠. 보일러는 되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쳐야 할 겁니다. 전기도 다시 연결해야 하고요. 정희는 계산했습니다.
수리비가 들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집 살게요. 정희가 결정했습니다. 중개인이 놀랐어요. 정말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하지만 정희는 확고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집이면 돼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정희는 가진 돈을 거의 다 썼어요. 남은 건 수리비와 생활비뿐이었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집 구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디에요? 정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웃으려 애썼어요. 괜찮아. 고치면 살만해. 하지만 아이들은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다른 곳 찾아봐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 우리 예산으로는. 아이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일주일 뒤, 네 식구는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트럭 한 대면 충분했죠. 집에 도착하니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햇빛을 가렸어요. 들어가 보자. 정희가 앞장섰습니다.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잡초를 헤치며 현관까지 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어요.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냄새. 민정이 코를 막았습니다. 민수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일단 환기부터 시키자. 민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중개인이 보여준 것보다 더 낡았어요.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죠. 엄마, 여기 괜찮겠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밝게 웃으려 애썼어요. 처음엔 다 이런 거야. 조금씩 고치면 돼. 하지만 정희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와서 촛불을 켰어요. 네 식구는 거실에 모여 앉았죠. 내일부터 청소하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보일러 업체 불러서 고치고 전기도 연결하고 정희는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하지 않았어요. 삐걱. 어디선가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이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뭐야, 저 소리?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에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툭!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벽 쪽에서였어요. 쥐인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오래 비어있던 집이니까. 하지만 정희도 불안했습니다. 소리가 이상했어요. 밤새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삐걱, 툭, 탁. 여기저기서 났어요. 아이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이 되자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 소리 들었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희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전기업체가 왔습니다. 전기를 연결했어요. 불이 들어오니 조금 나아졌죠. 보일러 업체도 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완전히 바꿔야 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희는 고민했어요. 일단 최소한만 고쳐주세요. 정희가 부탁했습니다.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응급처치만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네 식구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죠.
조금씩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낡았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또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툭, 탁. 엄마, 저 소리 정말 이상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내일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들었던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여기에서 주로 났던 것 같은데. 민수가 거실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정희와 민정, 민호도 다가왔어요. 민수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톡톡. 소리가 다른 곳과 달랐어요. 여기 비어 있는 것 같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정도 벽을 두드려 봤어요. 진짜네. 이상하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벽을 자세히 봤어요. 다른 곳과 색이 조금 달랐죠. 혹시 나중에 막은 건가?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열어볼까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 벽을 함부로 뚫어도 되나요? 우리 집이잖아요. 확인해봐도 될 것 같은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벽을 두드렸어요. 툭! 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조심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벽을 부쉈어요. 구멍이 점점 커졌습니다.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어?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뭔가 보였어요. 민수는 구멍을 더 넓혔습니다. 손을 넣어 안을 더듬었어요. 뭔가 있어. 잠깐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철제 상자였어요. 낡고 녹슬어 있었죠. 이게 뭐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죠. 네 식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가운데 놓았어요. 열어볼까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낡은 수첩, 봉투 하나가 있었죠. 정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을 봤어요.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에게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이름. 그리고 그 글씨는 엄마, 왜 그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글씨를 정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태수의 글씨였어요. 이게 어떻게?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이 봉투를 봤어요. 엄마 이름이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정희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빠야. 아빠 글씨야.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물었어요. 아빠가? 그럼 아빠가 이 집을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남편이 이 집을 알고 있었을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 집은 내가 30년 전에 산 집이야. 내게 말하지 못했어. 미안해.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이라고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쓰라고 남겨둔 거야. 집문서는 상자 안에 있어. 정희는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서류 뭉치 중에서 집문서를 찾았어요. 정말 있었죠. 소유자 이름은 김태수였습니다. 정희의 남편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도 몰랐어요. 정희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일기였어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3월. 회사가 부도났다. 사장은 도망갔고 나는 빚을 떠안았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1987년이면 정희가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나는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걸 팔았다. 하지만 부족했다. 정희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돈을 주겠다고 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명을 쓰라고 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받아들였다. 빚을 갚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요. 그 돈으로 이 집을 샀다. 언젠가 가족을 위해 쓰려고. 정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에게 수첩을 건넸어요. 아이들은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누명을 썼다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억울하게 산 거잖아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아빠는 우리를 위해 참았나 봐. 정희는 며칠 동안 수첩을 읽었습니다. 남편의 30년이 거기 있었어요. 정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죠. 1988년. 정희를 만났다.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 과거를 말할 수 없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혼자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1999년. 결혼했다. 행복하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가 무겁다. 정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신혼 시절. 하지만 남편은 혼자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죠. 2000년. 민수가 태어났다. 아버지가 됐다. 이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희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수첩 중간쯤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3년. 진실을 밝히고 싶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족이 다칠까 두렵다. 정희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싸우고 싶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았어요. 2005년. 이 집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다. 언젠가 내가 없을 때 도움이 되길. 정희는 남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0년.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정희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아팠다는 걸 몰랐어요. 이 집 열쇠는 상자 안에 있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정희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울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희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집문서, 은행 통장, 그리고 낡은 명함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자세히 봤어요. 뒷면에 메모가 있었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실을 알고 있음.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진실을 밝히려고.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와서
하지만 정희는 확고했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살았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정희는 혼자 서울로 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에 작은 법률사무소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정수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희는 남편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태수라는 사람 아세요? 변호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김태수? 그 이름을. 변호사는 정희를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입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세요. 얘기가 길 것 같습니다. 정희는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태수 씨는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선배가 찾아왔어요. 억울하다고 했죠.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사장이 도망가고 선배가 모든 걸 뒤집어 썼다고 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는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넘어가기로요. 정희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선배는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저도 도왔고요. 정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가 모은 자료들이 있어요. 변호사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정희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망설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만만치 않아요. 정희는 파일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해보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대. 아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해. 아빠를 위해서. 변호사 이정수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정희에게 연락했어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변호사는 30년 전 사건 관계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회사 부사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정희와 변호사는 만남에 응했어요.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부사장은 70이 넘어 보였어요. 늙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이 변호사. 부사장이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도 고개를 숙였어요. 이쪽은 김태수 씨 부인입니다. 변호사가 정희를 소개했습니다. 부사장은 정희를 봤어요. 김태수? 그 친구 아내분이군요. 부사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30년 전 사건 말입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김태수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부사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부사장의 대답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부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수 씨가 억울하다는 거 저도 알았어요.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생을 망쳤어요? 부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부사장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도 없고 당시 사람들도 다 흩어졌어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부사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양심의 빚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부사장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기로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어요. 찾을 수 없었죠. 사장을 찾아야 완전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낙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부사장 증언만으로도 많은 걸 바로잡을 수 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죠. 언론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정희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권했어요. 여론의 힘도 필요합니다. 정희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응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돈이 목적 아니냐? 정의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을 위해서였어요. 재심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의와 아이들, 변호사는 법정에 갔어요.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무죄입니다. 부사장이 증언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시 사장에게 있었어요. 김태수 씨는 누명을 쓴 겁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남편이 모은 자료, 부사장의 증언,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숨을 참았어요. 피고인 김태수는 무죄. 정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울었어요. 30년 만에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정의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정의는 조용히 살고 싶었죠. 이제 그만 인터뷰하고 싶어요. 정의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쉬세요. 정의는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민수가 안아줬습니다. 정의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정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정과 민호도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네 식구는 집을 본격적으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이후 보상금이 나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집을 수리하기엔 충분했죠. 보일러부터 새로 설치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벽지도 다시 바르고 네 식구는 함께 일했습니다. 벽을 칠하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고쳤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낡았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우리 집 같아.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도 웃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정희는 남편 수첩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당신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있었구나. 정희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침묵도 비밀도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정희는 남편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정희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아빠 고마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정과 민호도 인사했어요. 아빠 덕분에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네 식구는 아버지를 추억하며 웃고 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정희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죠. 잡초를 다 뽑고 꽃을 심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왔어요. 정원은 점점 예쁘게 변했습니다.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 여러 꽃이 피었어요. 엄마, 여기 예쁘다. 민정이 감탄했습니다. 정희도 만족스러웠어요. 그치?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 정희는 매일 아침 정원을 돌봤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어느 날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여기 사람이 사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도 인사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 집 오래 비어 있었는데 좋네요. 사람 사니까 살 것 같아요. 정희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점점 이 집에 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집 같았죠. 남편이 남긴 집, 가족을 위해 준비한 집. 정희는 남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정희는 매일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사진 앞에서, 정원에서, 집 안 곳곳에서요.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다니며 집에서 출퇴근했어요. 민정은 근처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죠. 민호는 프리랜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아이들은 매일 저녁 함께 모였습니다. 정희가 만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왔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기뻐했어요. 정말 잘 됐다. 민정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페 매니저가 되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어.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 식구는 행복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희는 밤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처럼요. 오늘 정원에 장미가 피었다. 여보가 좋아했던 꽃이다. 아이들이 모두 잘하고 있다. 여보 덕분이다. 이 집은 버려진 곳이 아니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정희는 일기를 쓰며 남편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괜찮아.
아이들도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아이들은 완전히 정착했어요. 집도 많이 고쳐졌고 생활도 안정됐죠. 어느 날 변호사 이정수가 연락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궁금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장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사장을 찾았다고요? 어떻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국제 수배를 넣었더니 잡혔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송환돼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직접 대면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하신다면 주선하겠습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남편을 망친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아이들과 상의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어요. 만나고 싶어? 직접 말하고 싶어? 일주일 뒤 정희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했어요. 면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김태수 부인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희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왜 그랬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어요. 회사가 망하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죠.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희생시킨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희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30년을 억울하게 살았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망친 인생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희는 노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불쌍하다고요. 30년을 도망치며 산 인생이었으니까요.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인생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며칠 뒤 법정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제가 책임자입니다. 김태수 씨는 무죄입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실형은 면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 중요한 건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 그게 중요했어요. 법정을 나오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시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아이들이 정희를 안아줬습니다. 네 식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빠,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민수가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도 사진을 봤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어.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수첩을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 정희가 상자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다시 벽 속에 넣기로 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예요. 왜요, 엄마?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원한 자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을 거니까. 민수가 벽을 다시 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요. 벽이 다 막히자 정희는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아이들도 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우리 행복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식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남편을 추억하며요. 2년이 지났습니다. 폐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쁜 집이 됐죠. 정희는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어요. 장미, 튤립, 수선화. 아름다웠죠. 엄마, 차 가져왔어요. 민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정희는 고맙게 받아 마셨어요. 민정아, 카페는 잘 돼가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손님도 많아지고 있어요. 민수는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됐어요. 민호는 프리랜서로 성공했죠. 일감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잘 되고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뿌듯했어요. 아빠가 결국 우리 지켜줬네.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매일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정희는 자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진 앞에서, 정원에서, 집 안 곳곳에서요.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주 놀러 왔어요. 정희 씨, 집이 정말 예뻐졌네요.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어요. 처음엔 폐가였는데 이렇게 됐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이 사람을 닮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희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집이 자신들을 닮아간다니요. 정희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방들. 모든 곳이 따뜻했어요. 이 집은 버려진 곳이 아니었어.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남편이 30년 전에 준비한 집, 가족을 위해 남긴 집. 정희는 남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네 식구는 함께 정원을 가꿨습니다. 새로운 꽃을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줬어요. 엄마, 여기 장미 심을까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빠가 좋아하던 꽃이야. 네 식구는 함께 장미를 심었습니다. 빨간 장미였어요. 아빠, 이 꽃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도 웃었어요. 그럼,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저녁이 되자 네 식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뭐 먹을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만드는 거 다 좋아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식사를 하며 아이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회사 일, 카페 일, 프리랜서 일. 정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소중했어요. 아이들아, 정희가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정희를 봤어요. 응, 엄마.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 행복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민정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덕분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얘들아.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과 정원에 장미를 심었어. 당신이 좋아하던 빨간 장미. 아이들이 모두 자라고 있어. 민수는 승진했고, 민정이는 매니저가 됐어. 민호는 일이 잘 되고 있고, 우리 모두 행복해. 이 집에서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여보, 이 집은 폐가가 아니었어. 우리를 기다리던 집이었어.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고마워, 여보. 폐가였던 집에는 이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따뜻함이 넘쳤어요. 정희의 인생도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라면 괜찮았어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담긴 곳이었어요.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죠. 정희는 매일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잘 자요. 우리 내일도 잘 살게요.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 따뜻한 집에서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